질문이 없나요? 자, 수업 끝나고 이 질문을 하나 보내준 학생이 있습니다. 어, 이 스마트 리더로 질문을 보내왔는데, 자,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감가상각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좋습니다.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네요. 고정자본 소모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다. 특히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이 어려운데 GDP에 관한 개념을 배울 때 중간재에 대해서는 이중 계산이 우려되기 때문에 최종 제한만을 계산한다고 했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초기 자본으로 투입된 기계는 처음에 지출하고 나면 그것이 끝이 아닌가요? 그런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초기 자본으로 지출한 기계는 처음에 지출하면 끝인데 그걸 감가상각으로 왜 계산하느냐? 처음 지출한 뒤로 마모된 부분까지 계산을 한다 그러면 이게 이중 계산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잘 이해하고 있고 저것도 이제 같이 공부를 잘 따라오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자, 내가 이거 답을 다시 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시 이걸 이야기하죠. 지금 우리가 GDP,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기 중간재를 빼고 최종재만 합쳐가지고 계산한다라는 것이 GDP였습니다. 그게 국가 경제의 상황을 판단하는 흐름을 나타내는 양의 지표다라는 거죠. 양의 지표다라는 것을 하나 냈고, 그 다음에 그 GDP를 생산량을 나타내는 GDP를 다른 측면에서 본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분배 측면에서 보고 지출 측면에서도 본다. 그 다음에 다시 1.4에 가면 생산 측면에서도 또 다시 봅니다. 생산량으로 봐서. 동일한 GDP입니다. 동일한 GDP인데 그것을 어떤 부분에서 보느냐. 생산 부분에서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최종재죠. 최종재도 보면 산업별로 다 있습니다. 산업별로 최종재 생산된 양으로 해서 다 합치면 그게 한 나라의 GDP입니다. 그런데 그걸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걸 또 다 나눠 가졌기 때문에 분배 측면에서 보면 이 근로자 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 소모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다음 오늘 배울 지출 부분에서 보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다른 측면에서 나눠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웠던 그림으로 다시 설명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배웠던 이 그림에서 보면 이게 국가 경제 전체의 흐름입니다. 흐름이고 이 기업과 가계, 생산의 주체 아니면 소비의 주체, 소비와 생산 요소 공급의 주체 이 두 개가 되죠. 이 두 개 간의 이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흐름이고 그러면 여기서 기업이 물건을 만들면 가게가 그걸 사들이가 쓰고 그 다음에 생산 요소를 기업에 판다. 라는 거죠. 팔면 가게는 그거 가지고 다시 물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게 경제고 이 전체 흐르는 양이 여기에 흐르는 양이 소위 경제의 활력도다. 그래서 일정 기간 대부분 1년 동안에 여기에 흐른 양을 우리가 GDP라고 한다고 했죠. 1년 동안 여기서 흐른 양. 물론 이제 이 빨간 선에서 흐른 양은 물건 개수이기 때문에 합계가 어렵기 때문에 동일한 가치, 바깥쪽에 초록색 쪽에서 동일한 가치로 화폐가 흐른 양으로 총 액수는 집계가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 흐른 양이다. 이 물건 흐른 양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물건의 흐른 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폐쇄 파이프라인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 흐르는 양은 어디든지 동일합니다. 여기에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게 있는 거죠. 물이 여기가 100톤이 나왔다 그러면 시장을 거쳐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100톤인 겁니다. 100톤이고 그 다음 이 100톤이 가게에 들어갔으면 이 가게에서 나오는 것은 또 동일한 100톤입니다. 그게 물건이 아니라 노동, 토지, 자본 형태로 돼가지고 100톤이 됩니다. 100톤이 다시 뭔가 하면 이 기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기업으로 들어가고 그럼 기업은 그 100톤의 물이 다시 또 뭔가 하면 그게 모양이 재화와 서비스로 바뀌어가지고 다시 이 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폐쇄된 파이프라인이라 그러면 이 내에서 흐르는 양은 동일합니다.
이 내에서 흐름량은 동일합니다. 물론 이제 경제가 성장한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면 요게 한 뭐 100톤 그러면 요게 100, 뭐 101톤으로 뭐 성장하는 그런 메커니즘은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그건 빼버리고 성장은 빼버리고 나면 어쨌든 동일한 만큼 흐른다. 생산 요소만큼이 결국은 여기 되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 만들어진 물건 양만큼 가게한테 이 생산 요소의 반대급부로도 주는 거죠. 반대급부로 주는 겁니다. 결국은 뭐 우리가 기업에 그 직장에 다니면 월급을 받죠. 월급 받는데 현대자동차에 다녔다. 그러면 현대자동차에서 월급을 준다. 이게 우리가 돈을 쓰기 때문에 이제 돈으로 주는 거죠. 그거는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팔아가지고 번 돈 가지고 월급을 주는데 돈이 없었다 그러면 쉽게 따져보려면 쉽게 생각하면 자동차의 일부분을 잘라가 주는 겁니다. 돈 대신에 그 가치만큼 주려고 그러면 자동차.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 1년에 한 대, 어떤 사람은 1년에 2대 정도의 가치를 주는 거죠. 그걸 팔아가지고 한 대를 팔아가지고 돈으로 그 돈으로 월급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상황 가치란 만큼이라는 것이 가게에 들어가는 것이 노동, 토지, 자본에 대해 노동에 대해 가지고 임금을 주는 것이 여기서 이 만든 양 개수로 따져본다 그러면 양으로 따져본다 그러면 그것을 가게에 주는 거하고 동일하다. 실제적으로 자동차를 주진 않지만 현금으로 주지만 총량으로 봐가지고는 그런 개념이다. 그런 이야기죠. 개념이고 그래서 생산된 것 중에서 임금으로 일부 자동차는 임금으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일부 자동차는 자동차를 판 대금은 사실 판 대금이죠. 판 대금은 임금으로 가고 그게 전체의 뭐 한 4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일부 자동차를 판 대금은 이윤으로 가는 겁니다. 지대로 갈 수도 있고 일부 자동차를 판 대금은 이윤이나 아니면 자본의 대가로 가는 겁니다. 자본의 대가라는 것이 자본을 빌려준 데 대해 가지고 이제 대가로 가는 거죠. 근데 가게에서 기업에 자본을 빌려줬다는 것을 돈을 빌려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기계를 빌려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모든 생산 요소는 사실은 소유권은 가정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게가 그 기계를 빌려줬다라는 이야기죠. 기계를 빌려주고 뭐 좀 더 쉽게 생각하려고 그러면 더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걸 이야기하면 자동차를 빌려줬다. 렌터카 회사라면 그런 개념이죠. 리스카 렌터카 회사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동차를 빌려줬다. 자동차를 내가 이제 돈 있는 사람이 뭔가 하면 자동차 렌터 사업을 한다. 그러면 내가 자동차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뭔가 하면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주고 빌리된 대가로 받는 거죠. 근데 자동차를 빌려주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 자동차 산 돈의 이자냐라는 거죠. 2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산다 그러면 2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면 1년에 5% 정도 이자라고 하면 한 100만 원 정도입니다. 100만 원 정도고 그게 뭐 365일 나온다 그러면 하루에 3천 원밖에 안 됩니다. 한 5천 원 한다 그래도 5천 원 뭐 넉넉하게 잡아도 5천 원입니다. 하루 빌리지만 그 자동차 빌리주는 비용은 금융 비용은 5천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 하루 빌리면 렌트 가격은 몇만 원 되죠. 비싼 건 5만 원씩도 합니다. 4만 원, 5만 원씩 하죠. 왜 그래 비쌌냐? 그거는 금융 비용이 아니라 플러스 감가상각이 포함된 겁니다. 자동차 그거를 뭔가 하면 2천만 원짜리 한 대 사면 보통 렌트 한다 그러면 2년이나 3년 만에 차를 폐차합니다. 10만, 20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차를 팔아버리는 거죠. 거의 폐차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금융 2천만 원의 이자가 아니라 2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걸 뭔가 하면 2년 동안에 다 그거를 회수를 하는 것은 그게 바로 감가상각이다라는 거죠. 감가상각하는 것이 여기 빌려준 자본에 대해 가지고 대가로 받는 이윤이라든지 아니면 뭐 배당금이라든지 그 대가로 받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기업에서 가게로 간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아까 다른 측면이라고 그랬는데 GDP는 이 흐름 중에서 어디든지 흐름량이 동일한데 딱 여기서 측정한 값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냈으면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내놓을 때 뭔가 하면 공장 문을 나갈 때 그때 물건이 다 지켜가 되죠. 자동차 몇 대, 배 몇 대, 뭐 온갖 책 몇 권 뭐 다 나오죠. 그래서 집계가 된 것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계할 때 이중 계산을 막기 위해 가지고 중고품 거래도 안 집어넣고 그 다음에 중간재도 빼고 최종 재료만 해가지고 다 집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측정한 것이 GDP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은 그 GDP 양 동일한 액수인데, 동일한 액수, 우리나라에 뭐 1년에 1,500조 원 이런 동일한 액수인데, 그거를 여기서 본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본 거죠. 여기서 가계에 들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본 거죠. 가계가 기업한테 빌려주고 생산 요소를 주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반대급부로 받는 것이 또 GDP를 다 받습니다. 그만큼은. 그걸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 소위 말해 가지고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누가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GDP를 만들기 위해서 근로자들이 한 45% 기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공장이나 설비나 자본이 뭔가 하면 뭐 이게 한 25%.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기계를 소모했는 것이 뭔가 하면 한 20%. 뭐 아니면 국가가 세금이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측정했을 때 본 것이 바로 분배 측면에서 본 GDP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GDP를 여기서 흐르는 양, 물론 이 흐르는 양이나 바깥에 흐르는 양이나 다 동일합니다. 내에서 다 동일한데, 한 해 흐르는 양은 다 동일한데, 그래서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총량은 같은데 구성과 요소는 다 다르죠. 그래서 경제의 다양한 측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과정에 문제가 없느냐, 아니면 분배 과정에 문제가 없느냐, 아니면 소비 과정, 지출 과정에 문제가 없느냐라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문제가 여기서 생길 수도 있고, 여기서 생길 수도 있고, 여기서 생길 수도 있고, 여기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GDP는 이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 그래서 GDP 정의는 여기에서 지켜야 할 때의 정의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아마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측정했을 때의 산업별 나오는 액수를 다시 한번 볼 겁니다. 볼 것이고, 지난 시간에 분배 측면에서 봐서는 동일한 GDP 액수인데 여기서 본 거죠. 여기서 봤을 때는 결국은 근로자 자본 이루고 있고, 자본에 빌려준 데 대한 그 대가로서 받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감가상각되는 부분이 두 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나누어 가지고 그 GDP를 만드는 데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구성을 본 겁니다. 이 만드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부분이 기여를 했는지 그걸 본 거죠. 그 다음에 또 오늘 또 볼 것은 여기서 본 걸 또 볼 겁니다. 가게가 물건을 샀죠, 그죠? 뭐 사실은 여기에 이 가게 기업이 다 있는데, 이게 샀을 때 어떻게 쓰느냐, 만든 총량 물건을 어떤 용도로 쓰느냐 하는 거죠. 만든 총량을, 한 해 동안 만든 총량을 가게가 소비로 쓰느냐, 가게가 물건을 다 사와가지고 GDP만큼 다 사오지만 다 쓰진 않아요. 일부는 쓰고 일부는 투자도 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축, 주택 구입, 집 짓는 것은 투자로 간주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에 빌려주는 돈은 다 투자한 거죠. 투자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만든 모든 물건을 가게를 들고 와가지고 쓰는 거를 본다 그러면 쓰는 것은 또 여기서 구성이 또 달라집니다. 그렇게 여러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서 볼 때 집계할 때는 이중 계산을 막기 위해 가지고 중간재를 빼고 최종재만 합계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볼 때는 이건 생산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산 주체들이 내가 받게 되는 급여죠. 급여. 그러니까 근로자가 받는 급여, 자본가가 받는 돈, 이 돈이죠. 그 다음에 생산 과정에서 필요했던 뭔가 하면 사용했던 자본의 손실 부분들, 감가상각.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다 나눠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나눈 부분이 한 부분이 감가상각이다. 그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됐나요? 자, 뭐 감가상각은 쉬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사람이 항상 감가상각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들어야 될 내용이라서 전체를 대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다른 질문이 없으면 오늘은 GDP 구성 두 번째 지출 측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금방 이야기했죠. 분배 측면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고, 근로자한테 돌아가는 거, 영업익료하고 고정자본 소모, 이거 둘 다 자본의 몫입니다. 이건 자본을 빌려준 데 대한 대가고, 이거는 자본이 기계가 손상된 것, 닳은 데 대한 부분이란 거죠. 그 다음에 국가가 좀 들고 가는 거, 이런 거죠.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출 측면에서 봅니다. 지출 측면에서는 자, 한 해 동안 생산된 GDP란 그 나라의 물건, 재화 및 서비스가 결국은 어떤 용도로 사용됐느냐라는 거죠. 사용 용도를 본다 그러면 크게 보면 이런 겁니다. 소비하고 투자, 정부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소비라는 것은 가게에서 쓰는 거죠. 가게에서 뭐 예를 들어 다음에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다시 근로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생존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소비죠. 물론 취미활동도 포함해 가지고 어쨌든 가게가 쓰는 것이 소비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 그래서 이제 이 소비를 우리가 민간 최종 소비 지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용어는 민간 최종 소비 지출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투자입니다. 투자인데, 사실은, 이 GDP, 이 계정별 분류 보면 투자라는 용어가 없고, 이 용어는 총 고정자본 형성이라는 용어로 나와 있습니다. 총 고정자본 형성. 뭐, 이상한 용어냐 싶지만, 고정자본이 기계입니다. 고정자본. 자본이란 것이 유동자본은 현금입니다. 돈은 유동자본이죠. 유동자본인데 돈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러나 기계는 딱 고정이 되죠. 그래서 기계를 우리가 투자된 기계나 시설이나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고정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고정자본 형성, 한 해 동안 만들어진 것. 그걸 투자를 그런 용어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가 있고 총이 있기 때문에 총입니다. 총이라는 것은 네트는 그냥 투자고 거기다가 그 재고 변화를 더하면 총 고정자본 형성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쉽게 투자를 이런 용어로 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비, 투자. 이겠네. 재고, 투자. 어쨌든 이거 다 투자입니다. 투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국가가 쓰는 거. 정부 지출. 국가가 공무원 월급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군 유지, 경찰 유지, 행정 서비스 유지를 위해서 공무원 급여라는 것이 다 이거죠. 그죠? 군 유지, 경찰 유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이겁니다. 국방, 그 다음에 치안, 그 다음에 행정 서비스. 이 세 개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국가가 씁니다. 근데 이제 근대 국가는 여기다 좀 더 많이 더 발전했죠. 복지 사업, 여러 복지 사업하고 그 다음에 뭐 경제에 대한 지원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하죠. 그래서 이제 복지, 환경 이런 지출까지 포함해 가지고 국가가 돈을 쓰는데 이제 그 부분 이렇게 되죠. 어쨌든 이 세 개가 가장 주요한 부분입니다. 이 세 개. 즉 현재 GDP 지출 측면에서 보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해 동안 그 나라 자동차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자동차 100대 만들었다. 그럼 100대 중에서 한 해 GDP가 자동차 100대다. 그러면 48대는 민간이 소비를 위해서입니다. 가게에서 뭔가 자기가 쓰기 위해서 쓰는 거죠. 48대는 민간이 쓰고 30대는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쓰는 것은 다 투자인 거죠. 기업이 그걸 자동차를 쓰게 되면 동일하게 자동차를 쓰는데 기업이 자동차를 쓰면 그거는 다음에 또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쓰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자동차 뭐 부품을 가지고 오고 아니면 뭐 중간재를 들고 배달하고 아니면 최종 생산된 자동차를 배달하고 뭐 그런 용도로 쓰는 거죠. 생산 과정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30대는 기업이 쓰고 현재 2019년 우리나라 상태를 보면 17대는 국가가 쓴다. 정부 지출. 국가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국방, 치안, 그 다음에 뭐 여러 복지사업 용도로 자동차를 쓴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GDP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19조 원 중에서 뭔가 하면 이런 식으로 이게 한 절반 정도, 이게 한 30%, 이게 한 20% 좀 안 되게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세 개를 합치면 정확하게 100은 안 되죠.
100은 안 나는데 이제 요거 4개를 합치도 요거 2개가 합치가 투자니까 합치도 100이 안 되는데 그 차이가 뭔가 하면 이제 두 부분이 있는데 여기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수출과 수입이 있습니다. 수출과 수입 있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든 것에 뭐 요해는 조금 적었지만 거의 GDP의 절반을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에서 만든 물건의 거의 절반을 수출한다는 거죠. 이때 그랬죠. 2010년에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이 47%입니다. 만든 물건의 100대 중에 47대를 수출했다는 거죠. 2019년에는 좀 줄었어요. 40대 정도로 줄었지만 이건 환율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고 거의 지금 현재 절반 정도 수출합니다. 아니 절반 정도 수출했는데 48대를 쓰고 17대를 쓰고 30대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맞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러면 절반 수출하지만 또한 수입도 그만큼 수입합니다. 수입도. 물론 자동차를 50대 수입 수출하고 50대 수입하진 않죠. 물론 이제 수출 수입을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내용은 이제 아주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주로 수입하는 것은 원자재를 주로 많이 수입하죠. 원유 아니면 석탄, 석탄유는 아니지만 철강석 뭐 그런 것들, 원자재를 많이 수입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을 또 많이 하지만 또한 수입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하나의 공장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출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수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출을 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기 위한 재료도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기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철강석도 없고 온갖 원자재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농산물도 쌀 외에는 뭐 대부분 뭔가 또 수입하는 거죠. 소비재 수입은 아주 미미합니다. 명품, 뭐 소비재 그거는 뭐 전체에서 아주 조그만 부분이고 생산을 위해 가지고 그 많은 재화를 수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 과정에서 부품이나 아니면 뭐 아주 하이테크 기계 같은 경우도 많이 수입을 하는 거죠. 즉 만드는 만큼 많은 것을 수출하지만 또한 그만큼 수입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따져본다 그러면 소비나 투자나 정부 지출에 보면 수입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우리 개인 집에서도 뭔가 수입재를 쓰는 거 많고 개인 집의 소비보다는 사실은 기업들이 쓰는 투자에 보면 수입재가 대부분이죠. 대부분 수입재입니다. 원자재, 중간재부터 시작해가 기계까지 수입재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수입도 상당히 많이 하는데 네트로 봐가지고 수출입 차이는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나라에서 수출하고 수입은 거의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때는 굉장히 예외입니다. 이때는 굉장히 예외라서 이 차이가 40, 37, 3%죠. 3%포인트죠. GDP 3%만큼 수입보다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은 해입니다. 저 차이만큼이 경상수지 흑자입니다. 경상수지는 뒤에 다시 배우겠지만 흑자가 생길 것이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경상수지 흑자가 0에 가깝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는 다 0입니다. 제로 성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수출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상대적으로 흑자가 많은 편이지만 그래도 수입하고 비교해가지고는 그 차이가 전체적으로 양은 별로 많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네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이 이 부분이 네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 있어도 많지 않은 대부분 나라는 0에 가까운 값이고 아주 많아도 한 2, 3%, 3% 정도, 3, 4% 이상 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지출 측면 구성을 본다 그러면 큰 구성으로 봐가지고는 이 세 개를 보면 다 된다. 이게 주 구성원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통계상 불일치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GDP는 집계는 시작은 생산 부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지만 나머지 다른 두 부분에서도 같이 집계된다고 했죠. 그런데 집계돼 가지고 나온 데이터를 보면 정확하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정확하게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뭐 작년 걸 집어넣었다든지 올해 걸 배터리 있다든지 뭐 그런 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통계적 불일치가 조금은 있습니다. 조금 있는데 뭐 큰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그런 건 기술적인 부분이고 지출 부분에서 보면 크게 봐가지고 세 부분인데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이다. 그 중에서 소비가 절반, 투자가 30%, 정부 지출이 20%다. 자, 이게 17%다 그러면 20%, 17%다 그러면 이 가지고 이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세금이 생산 및 수입세, 세금이 10%인데
이게 지출을 어떻게 17%는 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이제 아까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세금은 여기서 이제 분배 측면에서의 세금은 생산 및 수입세의 생산 과정에 대한 세금입니다. 세금이고 그 다음에 세금이 또 더 거둡는데 어디 쓰거든요? 그러면 피용자 보수한테서 세금을 거뒀습니다. 여기서 이게 사실은 이제 연봉 개념으로 봐가지고 이건데 실제적으로 근로자들이 받는 것은 여기다가 세금을 빼고 받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세, 여기서 근로소득세가 빠지는 거죠. 근로소득세가 빠지고 그 다음에 영업잉여에 대해서도 자본소득세가 빠집니다. 자본소득세가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그런 걸로 해가지고 세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합치면 세금은 이 생산세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생산세는 주로 주 부분이 그거죠. 소위 법인세라고 이야기하죠. 기업들한테 이익이 나면 매년 받는 세금, 법인세 그 부분이죠. 그 부분이 이거고 나머지 이쪽 부분에서 받는 세금이 있어가지고 정부가 이만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GDP의 17%, 거의 20% 정도를 국가가 요즘에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출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 지출 측면 구성을 이야기하면 지출 측면은 Y라는 것은 우리가 GDP 생산 측면에서 GDP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에 GDP 정의대의 GDP인데 그거를 이제 지출 측면으로 나눠보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이렇게 4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4개의 합이다. 뭐 통계상 오류는 없다 그러면 이 4개 합입니다. 이 4개 합인데 순수출이라는 것은 수출 빼기 수입이죠. 수출 세계 수입인데 이건 거의 0에 가깝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 3개의 합이다. 즉 분배는 소득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지출, 여기서 보는 지출은 분배받은 소득을 어떤 부분에 사용하는가라는 겁니다. 즉 생산된 모든 자동차, 모든 물건은 결국은 다 가게에 분배를 합니다. 가게가 받죠. 그럼 그 가게는 그걸 어떻게 썼느냐? 일단 소비용으로 쓰고 먹고 살고 쓰는데 씁니다. 쓰고 그 다음에 투자용으로 씁니다. 기업이 사용하면 그건 투자용입니다. 즉 가게가 자본으로 기업에 빌려주는 거죠. 그걸 기업에 빌려주는 것을 가게가 일부를 뭔가 하면 일부 자동차는 쓰고 소비로 쓰고 일부는 뭔가 하면 그거를 기업에 빌려준다. 그걸 투자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국가가 사용한다. 국가가 아까 말한 대로 국방, 치안, 행정서비스, 복지사업을 위해서 씁니다.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외국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이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그 외국제를 사용하는 것을 빼야 되는 거죠. 빼면 네트로 외국이 사용하는 순수출입니다. 그래서 수입보다 수출이 많다 그러면 우리나라 물건을 네트로 봐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경상수지가 적자다. 그 이야기는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많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물건 쓰는 것보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제 물건을 더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GDP 지출 측면에서는 순수출은 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액수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적은 숫자다. 그러니까 이 3개가 주 CIG인데, 자, 이 액수의 수준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봅시다. 아까 그림에서 봤죠? 표에서 봤죠? 소비가 49%, 투자가 31%, 정부 지출 17%, 이 3개가 주자라는 거죠. 어쨌든 이 3개의 비중 중에서 순수를 본다 그러면 제일 큰 게, 제일 많은 부분이 소비고, 그 다음이 투자고, 그 다음이 정부 지출입니다. 정부 지출인데, 이제 과거의 변화를 본다 그러면 소비가 줄어들고 있죠. 70년대는 GDP의 74%였습니다. 60%, 50%, 이제 40%가 해요. 자, GDP에서 소비의 비중이 준다. 덜 쓴다라는 얘기죠. 왜 덜 쓰냐? 라는 거죠. 옛날에 비해서 다 더 잘 사는데, 더 많이 쓰고 더 풍요롭게 사는데, 왜 비중이 주냐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라고 보면, 옛날에는 사실은 이게 가난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 비중이 높습니다. 먹고 살라니까 뭔가 하면 거의 다 원래 가난한 사람들은 저축 못하죠. 있는 소득 다 쓰고도 뭔가 하면 흑흑되는 겁니다.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뭔가 하면 소득 중에서 일부만 써도 엄청나게 돈이 많이 남죠. 그러니까 저축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잘 사는 나라는 그러니까 소비가
잘 사는 나라는 소득이 많으니까 소득 중에서 소비 비중이 낮아요. 못 사는 나라는 뭔가 하면 소득이 적으니까 거의 다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먹고 살라니까.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낭비백이 많아서가 아니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소득의 상황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중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73%, 4%에서 한 50%를 떨어졌다는 말은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못 사는 나라 보고 이때 뭐 이 정도 되는 나라 보고 뭔가 하면 이 소비를 줄이라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본다 그러면 25.8, 32.9, 33, 37까지 올라갔다가 32, 30, 30. 투자가 계속 늘다가 요즘은 약하나마 이제 안정세 아니면 줄어듭니다. 자, 투자가 왜 있느냐? 자, 미래를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 뭐 사람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공장, 기계 이게 투자인 거죠. 기업을 만들고 그래야지 일자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버니까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열심히 했죠. 없는 돈에 열심히 뭔가 하면 허리를 쪼아가지고 저축해가지고 투자를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이렇게 쫙 했는데 자, 이게 이제 90년대가 천장을 친 거고 그 다음부터 투자가 줄고 있습니다. 이때는 없는 돈 가지고 짜가지고 최대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투자가 주냐? 요즘엔 돈이 넘쳐요. 돈이 넘치기 때문에 돈이 넘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자꾸 오르고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겁니다. 돈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은행은 돈이 쌓여 있고 부자들은 집주마다 돈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가 왜 주냐? 투자할 데가 없었어.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가 그겁니다. 투자할 데가 없어가지고 투자가 줍니다. 투자할 때는 이제 대부분 다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높은 때라는 것은 고도 성장이라는 것은 빠르게 산업화하고 있을 때, 빠르게 산업화하면서 전 국토를 이제 공장을 만들 때, 그때 성장이 빠릅니다. 중국이 이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죠. 높았고 빠른 성장, 고도 성장을 했는데 산업화를 빠르게 하면서 그 많은 10억이 넘는 16억의 인구들이 이제 도시에 오면서 공장에 오면서 산업화가 이제 대부분 다 됐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부터 임금이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화가 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장 만들 때까지 다 만들고 따라갈 수 있는 기술까지 다 따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할 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지금은 이제 투자할 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 증가세가 더 안 늘고 오히려 줄고 있는 전체적으로 비중이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의 투자용으로 돈이 안 가고 돈이 뭔가 하면 투기 자본으로 돌아다니면서 지금 사고를 많이 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 가격 거품을 많이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뭐 경제학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고 뭐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당연히 단순하게 가지고 대단한 부분은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뭐 그렇게 그 상황이 그래 됐다는 것은 그거는 잘 된 겁니다. 경제 성장의 결과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긴 겁니다. 성장해가지고 부자가 됐기 때문에 더 성장해가지고 돈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우리 돈으로도 다 투자하고 옛날에는 이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 돈이 없어가 다 외국에서 빌려서 투자했습니다. 빌려서 투자했는데 이제는 우리 돈으로 다 투자하고도 돈이 남습니다. 돈이 남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 투자하기에도 돈이 남으니까 그 돈이 미국 주식이라든지 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죠. 개인마저도 외국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게 돈이 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떨어진 겁니다. 떨어지는데 뭐 어쨌든 이 상황이 됐다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이 성장이라는 것이 결과가 왔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좋은 결과죠. 좋은 결과인데 경제는 옛날하고는 달라진 거죠. 달라졌기 때문에 이 남는 돈이 경제에 뭐 부동산 가격 급등 아니면 주가 거품 이런 것들이 안 생기도록 잘 관리는 해야 됩니다. 이제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걸 잘 관리 못하면 남는 돈이 굉장히 경제에 큰 뭐랄까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가 지금 줄어든 것이 뭐 아주 나쁜 상태는 아니다.
좋아진 결과가 그렇게 됐는데, 물론 더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하면 뭐 정부가 또 옛날식으로 옛날 노래를 계속 불러대고 있어요. 뭐 기업들이 더 투자를 하라, 투자를 하라. 요즘 기업들이 누구든지 뭔가 투자할 데가 있으면 말려도 뭔가 다 투자합니다. 투자할 데가 없어 투자하는 거죠. 돈은 넘치고 이자율은 무지무지 낮고 누구든지 돈도 쉽게 빌릴 수 있고, 그러니까 투자해가지고 성과가 있을 때라면 뭔가 누구든지 돈 싸들고 빌려주려 합니다. 모든 금융기관들이. 근데 이제 은행은 돈은 쌓여 있는데 기업들은 돈을 안 빌려가요. 은행에서 빌릴 필요 없고 자기가 다 조달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벌은 돈만 해도 쌓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지금 이제 이렇게 투기용으로 이렇게 계속 돌고 있더라라는 게 지금 현 상태입니다. 이게 이 정도. 그런데 이제 이게 옛날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다에 대해 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 그래도 이게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GDP의 30% 그러면 뭐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 여전히 우리나라는 많은 중후장대형 산업을 다 가지고 있죠. 자동차, 조선, 전자, 뭐 화학, 이런 산업에서의 계속적인 소위 감가상각 투자, 대체 투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앞에서 본 그 투자 결과로 고정자본 소모도 많았죠. 이게 많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고정자본 투자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많기 때문에 이게 많고, 다른 나라보다는 이게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고, 물론 이제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기술 변화, 산업 변화를 본다 그러면 옛날만큼 투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하는 것이, 이제는 산업이 어느 쪽으로 가냐 그러면 주 산업이 옛날 같은 근데 그 제조업이 아니라 소위 비제조업, IT 쪽이 주 산업이 됩니다. IT 쪽에는 물론 반도체는 그래도 제조업이지만, IT 쪽은 예를 들어가 뭐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뭐 그런 거 결제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거는 고정자본 투자가 필요 없습니다. 프로그램만 있으면 되는 거죠. 뭐 게임 아니면 뭐 영화는 조금 자본은 필요하지만, 완전히 요즘에 뭐 얼마 전에 그 뭡니까 우리나라 SF 같은 그런 거 그래픽을 하는 거죠. 그래픽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무대도 필요 없는 겁니다. 뭐 점점 영화가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픽이 점점 발달하게 되면 사실은 배우도 필요 없죠. 배우들은 얼굴 뭔가 하면 이 표정만 몇 개 찍어놓고 그거 가지고 그래픽으로 다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판입니다. 그게 이제 무대를 만드는 비용보다 싸게 먹힌다 그러면 이제 영화가 그쪽으로 가겠죠. 그게 이제 경제적인 논리입니다. 결국은 산업들이 점점 IT화 되면서 옛날보다는 투자가 덜 필요한 걸로 바뀌는 거죠. 또한 그게 뭔가 하면 경제 발전, 산업 발전, 기술 발전의 결과입니다. 기술 발전이라는 게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건을 더 적은 비용으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동일한 기계에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적은 기계로 동일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술 발전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를 위해서 소위 제조품 물건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투자가 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점점점 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쓰는 돈은 얼마 정도냐. 70년대는 한 10%였는데 이거 한 17%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옛날에는 거의 국가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뭐 국방, 치안 뭐 이런 행정 서비스만 했는데, 이제는 뭐 나라도 나름대로 좀 살만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한테 세금도 더 거둘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복지 사업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보다는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는 지출이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가지고 17% 거의 한 20% 정도까지 왔습니다. 뭐 이거는 뭐 그냥 이거는 이게 맞고 경제적인 논리는 아닙니다. 이거 정치적인 논리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선택입니다. 선택이고, 그거는 그 나라 수준에 수준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할 수 있는 이 어느 정도 쓸 것이냐라는 걸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정부 지출을 복지국가 하자고 그래가지고 정부 지출을 GDP 20% 하자. 그러면 그런 나라는 감당이 안 되겠죠.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러나 이렇게 잘 사는 어느 정도 살 수 있는데도 복지는 전혀 쓰지 말자. 뭐 그것도 또 적절하지 못한 주장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나라 사정이나 아니면 국민들의 합의에 따라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많은 나라들이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정부 지출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큰 정부가 되죠. 왜냐하면 대부분 복지 지출 차원에서 그렇게 됩니다. 잠깐만, 맞네. 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해결해 줄 방법은 없네요. 줌이 자꾸 자동 퇴출되다 그러는데, 어쨌든 뭐 출석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때 출석 그 시간에 들어가 있으면 출석은 다 처리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스킨 뗄 때 그때 있으면 되죠. 그래서, 그래, 출석 문제는 뭐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 기술적인 부분은 내가 어떻게 못 해주겠네요. 인터넷 환경이 좋은 데서, 그걸 좀 다음 시간에는 잘 찾아가지고 수업을 듣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죠. 소비 비중은 70년대 74%에서 49%로 줄어드는 추세야. 이거는 소득 증가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은 10에서 17% 늘어났다. 이거는 이제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 가지고 현재 그렇게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한 가지, 이제 지출 부분이라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출 부분에서 이제 추가로 1인당 GDP하고 개인소득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몇 번 예고를 했는데,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이제 3만 불이 넘었죠. 3만 불. 뭐 2014년에는 뭐 이때는 2만 8천 불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환율 1,100원을 곱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지금 3만 3천 불입니다. 3만 3천 불인데, 환율 1,100원에서 1,2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1,100만 곱해도 그러면 한 3,600만 원,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1인당 GDP가 3만 3천 불이고 우리나라 원화로 하면 3,700만 원 정도입니다. 3,700만 원 정도인데 뭐 어쨌든 뭐 3천만 원 간단하게 3천만 원 하자.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연봉이 3천만 원이냐 하는 이야기죠. 근로자 평균이 3천만 원 이런 이야기냐.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4인 가구다. 뭐 지금은 소수 2인 가구도 많지만 어쨌든 표준적인 게 4인 가구였죠. 부모와 자식들. 그렇다 그러면 4인 가구라 그러면 1인당 평균 3천이니까 4, 30이야만 1억 2천입니다. 1억 2천.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면 3,700이었죠. 3,700을 곱하기 4하면 뭐 7,400, 1억 5천입니다. 1억 5천. 4인 가구라 그러면 1억 5천이 돼야지 1억 5천이라면 평균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억 5천. 1인당 국민소득, 이게 평균 소득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니까 이게 평균 소득이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4인 가구라 그러면 곱하기 4 했다. 그러면 1억 5천이 평균이구나.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엄청난 박탈감을 느낄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1년 동안에 1억 5천 벌어오느냐? 그게 없을 겁니다. 즉, 대부분 가계의 연소득은 이에 대해서 크게 못 미칩니다. 왜냐하면 말은 1인당 국민소득이라 그러는데 그 액수는 소득은 아닙니다. GDP를 인구로 나누는 뜻을 따름이죠. 그걸 그냥 뭐 간단하게 쉽게 쓰기 위해서 1인당 국민소득에 대한 표현을 썼지 실제적으로는 소득이 아니고 1인당 국민소득, 1인당 GDP죠. 1인당 GDP. 국내 총생산, 일 따름입니다. 이 이유는 1인당 GDP를 개인소득으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했죠. GDP 중에서 개인소득으로 가는 것은 피용자 보수입니다. 근로자들이 가는 것은 피용자 보수죠. 이거는 GDP 중에서 절반 정도였죠. 절반 채 안 됐습니다. 절반 채. 그러니까 GDP를 인구로 나누면 그게 평균 소득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피용자 보수가 다는 아닙니다. 여기다가 더 있는 것이 영업잉여를 통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영업잉여라는 것도 결국은 가계로 다 가죠. 가계로 가는데, 그러면 그거는 뭐, 이 대기업들, 재벌들이 가진 돈이 아니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것도 그 사람들도 많이 가지지만 전 국민이 또 많이 나눠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나눠 가지고 펀드를 통해서든지 은행의 이자를 통해서든지 그걸 통해 가지고 개인들한테 나가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 은행에 잔고가 조금 있으면 거기에 이자가 발생하죠. 그 이자라는 것이 다 이 영업이익을 통해 가지고 주는 돈들입니다. 물론 이제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은 훨씬 많이 가지겠죠. 뭐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은 주식에서 배당금을 통해서 갖고, 뭐 그런 것들이 또 피용자 보세에다 가계에 추가로 들어가는, 근로소득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자본소득이 되는 거죠. 이것까지 합친 것이 실제적인 가계소득입니다. 가계소득이고, 이게 이제 GDP 한 절반 정도입니다. GDP 절반 정도. 물론 이제 여기도 이제 조금은 이제 계산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피용자 보수도 그게 다 근로소득은 아니라고 했죠. 피용자 보수 중에서 세금을 떼고 근로소득들을 떼고 난 부분을 개인이 월급쟁이들이 월급통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빼고 더하고 한 경우에 실제적으로 봐가지고 개인 소득으로 가는 것은 GDP 한 절반 정도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1인당 GDP가 1인당 국민소득으로 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건 소득이 아니라 진짜 소득으로 생각하려고 그러면 그 한 절반 정도가 1인당 진정 실제 사람들이 받는 1인당 국민소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GDP의 절반 정도가 소득이고, 나머지 절반은 또 이거는 지출 측면에서도 보면 민간 소비 지출이 50%였죠. GDP 중에 절반을 민간이 썼습니다. 주변에서 나머지 예를 들어 30%는 투자를 했고 20%는 즉 국가가 쓰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소비는 결국은 뭔가 받은 돈가 소비하는 겁니다. 50% 정도 됐단 말이 결국은 소득이 한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뭐 소득 중에서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요즘에는 일부 부자만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은 거의 소득하고 소비하고 일치합니다. 일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비가 거의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소득이 절반이었다라는 것으로 다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즉 1인당 국민소득의 절반 정도를 개인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으로 볼 수 있다. 즉 1인당 GDP 또는 그냥 뭐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용어로 신문에서 언론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등장하는데 그거는 진짜 소득은 아니다. 그리고 진짜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받는 소득은 1인당 국민소득의 절반 정도다 라는 것을 이제 데이터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번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뭐 다른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도 다시 이제 그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세 번째 측면. GDP를 아까 얘기했죠. 세 측면에서 본다. 그래서 분배 측면에서 봤고, 그 다음에 오늘은 지출 측면에서 봤죠. 그 다음에 오늘 또 하나 보는 것이 생산 측면입니다. 이건 사실은 GDP, 국내 총 생산 과정에서 보는 그거죠. 그래서 GDP 정의 집계, 정의하고 거의 흡사한 부분인데, 그걸 이제 전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생산 과정에서 나누려고 그러면 어떻게 나누느냐? 그러면 우리가 생산 과정에서 나누는 것을 산업별 분리라고 해야 됩니다. 산업별로 나눌 수 있죠. 생산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어떤 산업에서 이루어졌느냐? 산업 분류죠. 그래서 산업을 분류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분류합니다. 농업, 농림업, 농업하기도 하고 농업유라고 하면 업도 있고 임업도 있죠. 그죠? 그래서 농림업, 그 다음에 광업, 마이닝, 그 다음에 제조, 그 다음에 부분이 적지만 전기, 가스, 수도를 따로 합니다. 이건 인프라업이죠. 그죠? 인프라. 그 다음에 건설업, 그 다음에 서비스업. 보통 산업을 이런 식으로 분류합니다. 이렇게 분류하죠. 뭐, 또 다른 분류하면 이게 1차 산업. 이게 그러니까 1차 산업, 농림업, 광업이 1차고, 제조업이 2차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3차 산업. 뭐, 클라크식으로 분류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분류하죠. 이게 이제 전통적인 산업 분류입니다. 근데 이제 좀 문제가 많은데, 예전에 이제 새로운 더 뾰족한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유의 분류를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생산 과정에서 세금이 있었기 때문에 숨은 생산물세라고 해가지고 합을 10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놔뒀는데 이건 뭐 무시하면 됩니다. 무시하면 되고 이렇게 산업 분야별로 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산업이 주 GDP를 만들어내고 있느냐를 봅시다. 2019년 1919조 원의 GDP를 봐가지고 농림업에서 만들어진 비중은 1.6%, 2%도 안 되죠. 그래서 농림업의 비중은 많이 줄었습니다. 70년대는 26%였습니다. 제일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농업국가에서 이제는 산업국가로 바뀐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은 차이를 이룬 게 이거죠. 그 다음에 광업이라는 것도 뭐 거의 뭐 우리나라는 거의 없죠. 뭐 땅을 파면 여전히 석탄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석탄은 별로 효율성이 안 좋기 때문에 다 수입이 있었던 거죠. 뭐 텅스텐 등등 몇몇 광물들이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여전히 채굴에서 쓰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텅스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옵니다. 나오긴 한데 뭐 다른 경제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중은 거의 미미하죠. 미미하고. 그 다음에 제조업이 GDP의 4분의 1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거는 조금 의아해하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인데 제조업이 전체 GDP의 4분의 1밖에 안 되구나. 왜 이렇게 적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큰 겁니다. 어쨌든 제조업이 현재 우리나라 GDP의 4분의 1이다. 그 다음 제일 큰 건 뭐냐?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이 57%, 절반이 넘습니다. 그냥 생산의 절반 이상이 서비스업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고, 나머지 이제 건설업이 한 5%, 전기가스, 수도, 인프라 같은 것이 한 2% 정도입니다. 뭐 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업별로 봐가지고는 서비스업이 GDP의 그 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제조업이 4분의 1이다. 뭐 두드러지는 건 그 두 부분이죠. 그 두 부분이고, 그 다음에 건설업이 조금 있다라는 것이 현재 상태입니다. 그럼 과거하고 비교해보면, 과거에 쭉 역사적인 데이터 변화를 본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 같이 농업은 확 줄었죠. 가장 뭐 극단적인 비교 차원에서 1970년하고 비교해봅시다. 70년하고 비교해보면, 이때 농업이 4분의 1이었고, 제조업은 전체 20%도 안 됐습니다. 이때도 제일 비중이 큰 산업이 서비스업이었습니다. 서비스업이 40%인 거죠. 자, 서비스업이 지금 60%다. 서비스업이 최대다. 최근에 서비스업이 늘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서비스업은 옛날부터 계속 큰 비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는 서비스업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많은 부분들이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보겠지만 고용도 대부분, 일자리도 대부분 서비스업에서 나옵니다. 제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부 공장들이 뭔가 하면 좀 큰 공장이 있을 따름이지 서비스업이라는 비중이 굉장히 옛날부터 컸다. 물론 이때 70년대의 서비스업과 그 다음에 2019년, 2020년대의 서비스업은 구성도 다를 겁니다. 내용도 많이 다르긴 다를 겁니다. 어쨌든 옛날부터 서비스업은 컸다라는 거죠. 컸고 컸지만 그 다음에 거기 그치지 않고 계속 커지는 겁니다. 계속 큽니다. 옛날에 서비스업이 컸다는 것은 이때 서비스업은 주로 이야기하면 뭐 요식업일 겁니다. 식당 아니면 뭐 숙박 뭐 아니면 운수 이런 거죠. 자고 먹고 그 다음에 다니고 이런 거죠. 이런 게 주 옛날 서비스업이고 이게 그래도 뭔가 경제활동을 하는데 사람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속 옛날에도 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주막이 있고 그 다음에 역관이 있고 말이 필요하고 마차가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서비스업은 지금 이야기했던 그 세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은 확 줄었고 지금 서비스업은 그 부분은 옛날 비해 가지고 뭐 엄청나게 줄었고 이 서비스업은 그게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업 뭐 금융, IT 이런 것들이 지금 주로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서비스업이 늘어난 것은 근대 옛날 전통 산업이 아니라 최근 나오는 이제 신산업 때문에 서비스 비중이 이렇게 계속 더 확 늘어나는 겁니다. 경제가 성장하는데 동일한 비중을 유지하는 것도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비중 자체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뭔가 성장 산업이 어디냐 보면 주로 IT 산업이죠.
그리고 IT 산업은 일부 뭐 반도체 빼고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산업이고 이런 서비스 산업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게임, 여러분들이 하는 걸 내가 하루 내내 뭘 하면서 보내냐, 어떤 때 돈 쓰냐라고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식당에 가서 밤새 먹고 게임하고 아니면 영화 보고 유튜브 하고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라는 것이 비중이 계속 늘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서비스업이라는 것을 이제는 뭔가 하면 전통적인 그런 숙박 욕실업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 외에 첨단 서비스업 아니면 성장 서비스업 진짜 발전 서비스업 그게 굉장히 훨씬 더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더 빠른 속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일자리 그 다음에 비교 우위는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제조업에서 비교 우위 찾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뭐 신기업을 만드는 것도 힘들고. 자, 제조업을 봅시다. 제조업의 비중을 보면 70년대 17%, 22, 25, 26, 27까지 갔다가 2019년은 다시 떨어집니다. 자,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공장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공장. 뭐 지금은 중국이 세계적인 전 세계 공장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중국 공장도 이제 점점점 꿀뚝 연기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장이 동남아시아로 많이 이전하죠. 베트남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그쪽으로 이동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세계적인 경제 흐름입니다. 뭐 임금 변화, 경제 발전에 따라 가지고 임금 변화에 따라 가지고 공장들이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을 주로 고용하는 공장의 이동이라는 것은 이런 임금에 따라 가지고 많이 이동하는 것이고 어쨌든 산업화를 통해 가지고 열심히 공장을 세우고 일을 해가지고 제조업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수출을 많이 했죠. 그게 이 과정입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이제 여기서 올라왔다 20%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것은 이제 할 만큼 다 했다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다. 아까 이야기했죠. 투자 더 이상 할 데가 없더라. 라는 것은 공장 더 이상 질 데가 없더라. 더 이상 이제 경쟁력이 있는 공장을 짓기는 옛날같이 낮은 인건비로 해가지고 더 이상 공장을 질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첨단 기술이 있고 남이 없는 기술이 있어야지 제품을 만들어내야지 공장을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어지간한 공장은 다 지났고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외국과의 경쟁, 비슷한 중국이나 다른 나라하고 경쟁 선상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은 제일 꼭대기에 다다랐다는 거죠. 다다랐고 이제는 뭐 꼭대기에 다다라가지고 뭐 사실은 비중으로 막아지고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꺾이게 만드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마 중국을 들 수가 있겠죠. 중국이든지 다른 이제 제조업, 후발 제조업 국가들 이런 게 되겠죠. 그게 현재 현황입니다. 뭐 하나 요것만 하나 더 이야기할까? 뭐 인프라는 뭐 그냥 그렇으니까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인프라도 보면 1.3에서 2로 늘었죠. 늘다가 2.6% 늘었다가 1.9로 줄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프라가 없는 나라에서 인프라를 깔면서 이런 산업이 쭉 늘어납니다. 늘어나다가 전 국가에 다 깔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신규로 까는 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거 대체밖에 없으니까 이게 비중이 이제 줄어든 거. 이제는 이제 거의 다 깔린 상태다 정도로 볼 수가 있죠. 뭐 강원도는 아직까지도 도시가스 보급률은 아직 남았습니다. 일부 지역은 남아있지만 뭐 대도시는 대부분 다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정도죠. 건설업도 그런 개념입니다. 건설이라는 것이 70년대 4.7, 80년대 6.9, 90년대 8.6까지 올라갔다가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5%, 4%대까지 떨어졌죠. 건설업도 뭔가 하면 이 전근대 국가에서 뭔가 하면 근대 국가로 산업국가로 만들면서 공장을 짓고 그 도로를 뚫고 비행장을 짓고 항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집을 짓고 그 과정에서 뭔가 하면 건설업이 굉장히 붐을 했습니다. 비중 자체가 배로 늘었죠. 얼만큼 붐을 한 겁니다. 붐을 했는데 이제 지을 만큼 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짓고 나니까 이제는 건설업의 비중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업의 비중, 특별히 뭐 건설업에 문제가 있어가 줄었다고 보는 것보다는 뭐 그런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서 이게 그 이야기는 이때는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비중이 높은 겁니다. 높았다가 이제 이게 떨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뭐 지금 그 뭐 3기 신도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워낙 이제 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본이 넘치는 자본을 잘 관리를 못 해가지고 자산 가격 법을 거품에다가 부동산 거품이 일어나가지고 저 야단인데 실제적으로 상기 신도시가 필요할 만큼 주택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서울 이외에는 지금 집이 넘칩니다. 아파트 미분양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금융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저 야단인데 저걸 가지고 새로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해결하겠다. 그럼 집 다 질 때 되면 그때는 그 3기 신도시는 완전히 이거 뭐랄까 이 빈 도시가 될 가능성도 없지가 않아요. 미분양이 되고 안 팔리는 그런 문제도 뭐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중국이 그런 게 많죠. 과잉 진짜 다들 달라들어가지고 도시를 짓다 보니까 뭔가 하면 거의 뭐 한 10만 명 정도 거주할 수 있는 도시 전체가 뭔가 하면 텅텅 빈 도시를 많이 있어요. 아파트로 뭔가 하면 10만 명, 20만 명 살 수 있는 아파트로 확 한 도시를 지어버립니다. 중국 사람들 한다 그러면 또 온 장비 집어넣어가지고 몇 년 만에 다 해버리죠. 해버렸는데 살 사람이 없는 거죠. 살 돈이 없는 겁니다. 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제대로 뭔가 하면 이게 금융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집 필요한 사람은 돈이 없고, 돈 있는 사람은 더 집 필요 없고, 이렇게 되니까 그 도시가 안 쓰이지 되고, 그 투자한 돈이 다 낭비가 돼버리고, 그 투자한 기업, 개인들이 다 파산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연 인구도 이제 줄어듭니다. 인구도 줄어드는 판에 과연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야 될 만큼 오히려 뭔가 하면 수도권 집중을 더 줄여야 되는데 딴 지역으로 뭔가 하면 지방으로 사람들이 퍼질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야지 유인을 해야지 거기다가 도시를 더 지어가지고 또 뭘 하겠다든지 그것은 좀 답답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 그래서 건설업이라는 것은 이제 전체적인 긴 흐름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다. 그죠? 건설업자들은 좋아하겠죠. 신도시 만든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건설업 붐입니다. 그래서 뭐 일자리도 조금 나오긴 할 겁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보는데 그 조금의 그런 덕을 위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낭비하고 자원 배분이 왜곡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겠죠. 자,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제 다시 요약하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것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생산 측면에서의 구성을 본다 그러면 GDP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서비스업이 제일 비중이 높죠. 57%. 그 다음에 제조업이 4분의 1, 25%. 그 뒤에 건설업, 전기, 가스, 수도, 농림업. 그러니까 이 대분류된 산업으로 봐가지고 농림업이 제일 비중이 낮다. 그리고 뭐 거의 미미하죠. 그리고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농림업이 무시해도 될 산업이다. 무시할 산업이냐? 아니면 희망이 없는 산업이냐?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산업적에서 제일 잘못된 부분이 그거라고 보는데 1인당 GDP 볼 때 우리나라 GDP 비교할 때 그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뭐 저기 노르웨이를 들었죠. 노르웨이 아니 네덜란드를 들었죠. 네덜란드가 유럽에서 소위 산업 제일 강국이 독일하고 네덜란드라고 있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유럽을 다 먹이 살린다고 할 정도입니다. 네덜란드가 세계 최고 산업 강국입니다. 강국인데 네덜란드가 또 어디에 강국이냐 그러면 세계 최고의 농업국가입니다. 많은 농업품들을 유럽 사람들이 네덜란드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먹고 삽니다. 이거는 이제 채소, 뭐 과일, 전통적인 꽃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농업품이 나옵니다. 세계적인 뭐 소위 말해가지고 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온실을 통한 재배, 온실을 통한 그 다음에 기계화된 농업에서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네덜란드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온실을 통한 재배 같은 그런 것은 다 네덜란드 가서 배워오고 네덜란드 업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그걸 배워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선진국으로 가면서 농업 같은 경우는 버려야 되느냐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모든 산업은 다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은 농산품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거죠.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잘 살수록 뭔가 하면 더 좋은 농산물, 더 품질 좋고 더 건강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훨씬 더 비싼 돈 주고 다 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농업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안 되고 정근대적인 농업만 쌀농사만 계속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시설작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야채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소위 어업국이 어디냐 그러면 노르웨이입니다. 세계적으로 임금이 제일 비싼 노르웨이가 세계 최대 어업국입니다. 옛날부터 바이킹을 후회했기 때문에 피싱을 잘했죠. 배를 잘 가지고 다녔죠. 그래서 피싱도 해오지만 사실은 지금 노르웨이의 주업은 연어 양식입니다. 연어 양식. 우리나라에서 먹는 연어의 90% 이상이 한 95% 정도가 노르웨이에서 나올 겁니다. 배에서 비행기로 실어가지고 오죠. 그 세계적으로 제일 잘 사는 임금이 제일 높은 노르웨이도 어업에서는 세계 최강국입니다. 그러니까 농림업 이 부분이 너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바다 가가지고 살고 있는 물고기를 잡아먹을 생각하면 안 돼요. 먹을 물고기는 다 양식을 해야 되는 거지. 인간이 먹으려고 그러면 그건 양식을 하는 거지. 그냥 자연 속에 있는 걸 가지고 잡아먹은 것은 이거는 은폐와 게임인 겁니다. 여전히 그렇게 할 영역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감싸고 있는데 이제는 제조업 부분에서는 갈 만큼 갔죠. 할 만큼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데 농업 부분이 지금 처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농업 부분이 사실은 발전을 해야 되는, 특히 강원도에서는 더 그래야 되겠죠. 제조업 부분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최근에는 정체 또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더라. 그 이유를 설명했죠. 어쨌든 계속 열심히 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고를 치고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살게 되니까 임금비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 등에 대해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니까 옛날식의 낮은 인건비 중심으로 운영하는 제조업들은 대부분 이제 좀 도태되면서 이렇게 됐다. 서비스 부분은 70년대도 최대 부분이었습니다. 40%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비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0 몇 %인데 선진국들은 더해요. 서비스 부분이 80% 갑니다. GDP에서. 서비스 부분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산업 분리가 지금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비스업은 조금 나눠가지고 세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경제의 모습을 조금 더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서비스화 하는 겁니다. 경제의 서비스화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거는 인류가 발전을 하고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나오는 물건을 옛날보다 덜 쓰는 건 아닙니다. 다 더 많이 씁니다. 더 좋은 자동차 더 많이 씁니다. 더 좋은 PC, 더 좋은 물건 쓰죠. 쓰는데도 제조업 비중이 준다. 왜 주냐 그러면 옛날보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싸게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물건을 사람이 쓰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그 제조업 비중이 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더 잘 살수록 그 다음 뭔가 하면 그 소위 요즘 하는 게임이나 아니면 영화나 이런 오락이나 여행이나 관광이나 이런 데다가 사람들이 돈을 쓰는 거죠. 그럴수록 체험이라든지 그런 데 많이 쓰다 보니까 서비스 비중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추세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 다음에 건설업의 비중은 이건 에피소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한참 경제가 성장할 때, 국토 개조를 할 때 이제 건설업이 굉장히 컸고, 소위 우리나라 일기 신도시 만들 때, 일산 분당 이런 거 만들 때 그때 아마 건설업이 제일 비중이 컸습니다. 200만 호 만들고 할 때.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주택 수요가 이제 네트로는 수요가 더 없어질 정도라 수준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건설업이 옛날보다는 비중이 줄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현재 생산 측면의 구성입니다.